불교는 왜 진실인가? (1장) 빨간 약을 먹다. 인간이 처한 상황을 다소 과장하는 위험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당신은 영화 매트릭스를 보았는가? 매트릭스는 네오라는 남자가 지금껏 환영의 세계에 살았음을 깨닫는 내용이다. 네오는 자신의 삶이 실은 정교하게 가공된 환영이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환영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꿈에도 몰랐던 네오의 몸은 실제로 누에고치처럼 부드럽고 끈적이는 자동 인큐베이터에 갇혀 있다. 게다가 인큐베이터의 수는 엄청나게 많으며 규칙적으로 줄지어 배열되어 있다. 각 인큐베이터에는 환영의 세계에 빠진 사람이 한 명씩 들어가 있다. 로봇 지배자는 여기에 사람들을 가둔 채 꿈에 빠진 환영의 삶을 위안 삼아 제공한다. 네오는 환영의 삶을 살 것인가, 현실에 깨어날 것인가의 선택에 직면한다. 이는 유명한 빨간 약 장면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네오는 자신의 꿈에 들어온 발랑군과 만난다. 발랑군 지도자인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네오, 넌 노예야. 다른 사람처럼 너도 예속 상태로 태어났지. 맛보거나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감옥에 태어난 거야. 그리고 이건 내 감옥의, 네 마음의 감옥이야. 감옥의 이름은 매트릭스였다. 하지만 모피어스는 매트릭스가 대체 무엇인지 네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모피어스는 상황을 파악하는 유일한 방법은 너 스스로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하나씩 준다. 파란 약을 먹으면 환영의 세계로 돌아가고 빨간 약을 먹으면 환영의 장막을 걷고 나온다. 결국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한다. 빨간 약을 먹느냐, 파란 약을 먹느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통찰과 자유의 삶을 사느냐, 미망과 예속의 삶을 사느냐를 가름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할리우드 영화이니까 이 정도의 극적인 소재를 취했다고 여길지 모른다. 반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선택은 그보다는 덜 극적인, 훨씬 평범한 선택으로 느껴진다. 그럼에도 영화가 개봉하자 많은 사람이 이 영화가 우리 삶의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선택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았다. 앞에 많은 사람에는 서양의 불교인도 포함된다. 그들은 불교인으로 태어나 자라지 않았지만 삶의 어느 시점에 불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들이 받아들인 불교는 동양의 불교에 흔히 보이는 초자연적 요소가 없다. 즉 윤회나 각종 신에 대한 믿음을 제거한 불교다. 서양 불교는 승려들이 주로 하는 명상 수련과 불교 철학을 중시한다. 서양인들은 흔히 불교가 무신론이며 명상을 중시하는 종교라고 알지만 실제 많은 동양의 불교인들은 신을 믿으며 명상은 잘 하지 않는다. 영화 매트릭스가 개봉하기 훨씬 전부터
서양 불교인들은 이미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일종의 환영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환영으로 본 건 아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실제의 왜곡된 그림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역시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삶의 태도가 왜곡되면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해로운 결과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런 그들이 이제 명상과 불교 철학 덕분에 시야가 더 명료해졌다고 느끼고 있다. 영화 매트릭스는 서양 불교인들이 명상을 통해 실제 경험한 변화를 상징하는 적절한 비유였다. 그들에게 매트릭스는 한마디로 다르마 영화였다. 법으로 번역하는 다르마는 붓다의 가르침 또는 그것을 실천하는 불교 수행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영화 매트릭스가 개봉한 뒤 빨간 약을 먹었다는 표현이 유행했다. 이 표현은 이제 다르마를 닦는다는 의미로 통한다. 나는 개봉 직후인 1999년에 이 영화를 보았다. 그런데 이 영화가 나와 인연이 있음을 알게 된 건 영화를 본 몇 달 뒤였다. 영화 제작자 오쇼스키 형제가 키아누 리브스에게 네오 역을 준비시키려고 3권의 책을 읽게 했는데 그중 한 권이 내가 쓴 도덕적 동물, 진화 심리학으로 들여다본 인간 본성이라는 책이었다. 오쇼스키 형제가 내 책과 매트릭스가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내가 보는 연관성은 이렇다. 나는 도덕적 동물에서 진화 심리학을 이렇게 설명했다.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뇌가 인간을 잘못 이끌고 심지어 노예 상태에 빠지도록 자연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방식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오해가 없기 바란다. 자연 선택은 나름의 가치가 있다. 만약 나라는 생명 개체가 자연 선택에 의해 만들어졌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긍정의 답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한 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단 2가지의 선택이다. 또 진화의 결과로 인간이 100% 예속과 미망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진화를 통해 만들어진 인간의 뇌는 많은 면에서 인간에게 능력을 부여했다. 기본적으로 현실에 대한 정확한 견해라는 축복을 인간에게 선사한 것이다. 그럼에도 자연 선택의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 생명 개체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다. 자연 선택은 의식적인 설계가 아니라 맹목적인 과정으로서 오랜 진화 과정에서 유전자 전파에 유리한 유전적 특징은 살아남은 반면 그렇지 않은 특징은 사라졌다. 그리고 유전자 전파라는 시험대를 통과한 특징에는 인간의 신체적 특징뿐 아니라 정신적 특징도 있다. 인간의 뇌 속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일상 경험을 빚어내는 정신 구조와 알고리즘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지각과 생각과 느낌이 인간의 일상을 끌어가는 것일까? 기본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실제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공하는
지각과 생각과 느낌이 아니다.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데 유리한 지각과 생각과 느낌이 인간의 일상을 끌어간다. 자연 선택의 관심사는 인간의 지각, 생각, 느낌이 실제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우리의 지각, 생각, 느낌이 실제에 관한 부정확한 그림을 그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그렇게 인간의 뇌는 인간을 미망에 빠뜨리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잘못된 점은 없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몇몇 순간은 미망 덕분에 가능했다. 어릴 적 나는 이빨을 뽑으면 이의 요정이 찾아온다는 미망을 가졌기에 이 뽑는 공포를 이겨냈다. 하지만 미망은 끔찍한 순간도 만들어낸다. 여기서 끔찍한 순간이란 소름 돋는 악몽처럼 명백한 망상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끔찍한 순간에는 우리가 미처 미망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컨대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거나 며칠째 낙담과 우울에 빠져 있는 경우, 또 사람들을 향한 증오심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화를 분출하면 순간 후련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하다. 게다가 자신에게 분노를 느끼는 때도 있다. 그도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탐욕에 빠지기도 한다. 과도한 쇼핑 충동과 식욕 충동이 그런 사례다.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순간이다. 물론 걱정, 낙담, 우울, 증오, 탐욕 같은 느낌들이 밤에 꾸는 악몽과 같은 의미로 미망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느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만약 없었다면 더 좋았을 미망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나 한 사람에게 미망의 요소가 없는 것이 좋은 일이라면 세계 전체에 미망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라. 결국 전쟁과 같은 극악무도한 행위의 근본 원인은 좌절과 증오, 탐욕 등의 느낌이 아닌가. 그래서 내 말이 진실이라면, 즉 인간의 고통과 잔혹 행위의 근본 원인인 느낌이 정말로 미망의 산물이라면 이 느낌에 제대로 빛을 비춰 살펴보는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들리는가? 그런데 진화 심리학에 관한 책을 쓴 직후 내가 깨달은 사실이 있다. 인간의 미망에 빛을 비추는 작업은 거기에 어떤 종류의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사실 진화 심리학은 인간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해명하는 데서 그친다. 인간이 미망에서 실제로 벗어나는 데는 진화 심리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